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세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회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경제-금융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둔화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 키워드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정시장 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 수준으로 고정해 부동산 세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1년 95%까지 올랐습니다. 과세 표준이 늘어난 만큼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커져 정부가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엔 57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기준이 적용되면 종부세가 33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남아 공시가격 급등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세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만 추진하기로 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선으로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이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선 매물만 쌓이고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종부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번엔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회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무더운 계절과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때 아닌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수요를 얼려버린 탓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공급마저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0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4,668건이었지만 오늘 기준 62,709건으로 약 3%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동대문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구는 은평구 마이너스 3%, 강서구 마이너스 2.8%, 도봉구 마이너스 2.7%, 중구 마이너스 2.6% 등 순이었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매물이 감소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이제 중과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시는 경우 공급과열 우려나 또는 기대 차익이 낮지 않다면 당장 팔아야 될 이유가 보유세 감면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의 실익을 고민하면서 매각을 보류하는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금이 무서워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에 집을 팔아치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 방안은 아직 정부의 계획일 뿐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리로 맞대응할 분위기여서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달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7,700가구로 이달 대비 약 3,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서울과 인천 입주 물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소폭 줄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이달과 비교해 1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대전 등 지방 입주 물량이 12,000가구 넘게 늘며 물량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전달 대비 월별 입주 물량이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건 올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와 전세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 속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과 전세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경제-금융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현재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 속 경기 침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경기 둔화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 전문가와 만나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재형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실타래 같은 경제 변수에 대해 현명한 정책 순위와 섬세한 대응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에 대비해 가계 자영업 부채, 부동산 금융 등 취약 부문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은 통화 정책과 기초 체력을 감안한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1분기라며 9월 미국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변동성 확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연준 FOMC는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정책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는 큰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하반기 증시 흐름을 판가름할 결정적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를 달굴 키워드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는 단연 기준금리 인상일 것 같아요. 연준이 정례회의를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의 화두는 단연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전 세계 각국의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금리의 폭보다는 향후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새벽에 발표할 기자회견에서의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9월 이후 또 경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같은 날 미국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됩니다. 이와 함께 애플 등 빅테크들의 실적도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8월의 맞습니다. 입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영향을 좀 줄까요?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다면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 이상 포인트 인상이 된다면 시장에는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고 시장에 이미 우려가 선반영됐다라는 평가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코스피는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려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2.25%포인트 수준인데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면 2.25%에서 2.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요. 외국 자본이 조금 유출될 수가 있고요.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더 자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 부분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물량 폭탄이라고 정해줬는데 김 기자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보호해수 물량 지금 한마디로 뭐 폭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물량 폭탄이라는 단어가 제격인 상황입니다. 오는 27일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전체 상장 주식 중 무려 86%에 달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77조 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LG화학,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갖고 있는 물량이 81% 정도가 되고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물량이 4.2% 정도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매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996만 주, 4.2% 정도의 지분량인데요. 이 부분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20%가 넘게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 매물 물량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유통이 가능한 주식 상장수가 10% 수준인데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지금 4%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주가가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특히나 당장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적인 매도 물량, 오버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선물 거래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기 수급 불안에 따라서 백어데이션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백어데이션이라는 게 선물 가격이 미래의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단기간 기관 투자들과 관련된 오버행 우려 그리고 백어데이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 향방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량 자체가 지금 유통되는 물량 대비해서 한 50% 정도잖아요. 뭐 10%에서 4.2%면 42%인데 늘어나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IPO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쪽에서 악재라면 한쪽에서는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예. 최근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물량이 아까 4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IPO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통상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다시 공모주로 투자를 하는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소카나 WCP 등 대어로 꼽히는 IPO 시장에 자금이 재투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의 선순환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공모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기업 공개 수요회 측에서 최근에 좀 대성공한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성일하이텍인데 성일하이텍이 코스닥에 입성을 한다고요?
네, 성일하이텍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서 증거금 20조 원 끌어모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청약 경쟁률도 역대급,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오는 28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이번 성일하이텍의 IPO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업 공개 시장에서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 이제 흥행 보증 수표로 2차 전지를 꼽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인 세미케미 오는 26일과 27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배터리 제조 장비 부품 전문 기업인 HYTC도 28일에서 29일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특히 3조 원대 몸값에 도전하는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WCP도 다음 달 상장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2차 전지 관련주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에 증시 키워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오늘 쏠렸는데요. 그런데 기업과 원숭이 두창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WHO가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WHO를 중심으로 각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등 자원을 공유하고 연구와 방역 조치에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미코 바이오메드는 장 초반 10% 넘게 뛰다 상승폭을 줄여 전거래일 대비 1.42% 오른 14,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PCR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신제품 2종을 개발한 진 매트릭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원숭이 두창 관련주 중에서 사업 연관성이나 실적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차백신연구소, 일동제약, 녹십자 MS 등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구분되지만 직접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리적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지 또는 막연한 기대감인지 이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전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은 올 들어 40%가 넘게 폭등했고요. 옥수수가 31%, 콩은 약 27%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식량 가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나라 중심으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사나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곡물 부족 사태는 2011년 아랍의 봄, 또 2007년에서 2008년 식량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데이빗 비즐리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기아 인구가 지난해 2억 7,600만 명에서 올해는 3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기아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 때문이다. 따라서 기아 문제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2022년 초 전 세계에서 2억 7,6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었는데 전쟁까지 지속된다면 4,700만 명이 더 굶주리게 되면서 기아 인구는 3억 2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아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 지역의 빈곤국은 단 1에서 2%의 곡물 및 식품 가격 상승률에도 삶과 죽음을 오갈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죠. 예. 인해서 이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식량 생산국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혹은 대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5개월 넘게 낮은 이상현상인 라니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라니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한 대류 변화로 인해서 동태평양 쪽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농경지에는 가뭄이 찾아오고요. 서태평양 인근에 있는 인도 등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폭염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라니냐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두 지역이죠. 북미 지역, 그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역이 대가뭄으로 밀 등의 생산량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어들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을 했고요. 미국의 밀 생산량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는 밀 수확량이 10% 이상 줄어들었고요. 이웃 나라인 브라질도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콩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6월 셋째 주까지 콩 생산량이 45억 5천만 부셀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5월 말 수출 금지를 선언을 했죠. 인도의 경우에도 12년 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올해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인도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매년 밀 3,500만 톤을 수확을 해서 이 중 절반을 수출을 해왔는데 수출량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각국은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최소 20개 나라 이상이 식량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식량 보호주의가 식량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가뭄이나 이런 폭염의 기후변화로 식량 수출하는 나라들이 수출 금지, 수출 물량 줄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전쟁이 식량 가격 상승에 결국에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식량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7월 말부터 밀을 시작으로 8월 해바라기 씨 등 주요 작물의 수확기를 맞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제대로 수확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인 밀과 옥수수의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35%,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수출이 각각 세계 5위, 3위인 곡물 대국이고요. 해바라기 씨 수출량은 세계 47%를 차지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수확도 줄어들었지만 러시아군이 홍해 항구를 장악하면서 수확한 곡물의 수출도 막힌 것이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곡물의 90% 이상이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식량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전투로 농장은 폐허가 됐고 농기계와 관계시설은 파괴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농식품 시장 나가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농작물 대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강구,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네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식량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